자, 그래서 236쪽의 허균론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 허균의 문학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 밑에 나오죠. 정예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1에 236페이지에 2.1에 보면 정예문학이라고 나와요. 정예문학. 그래서 허균의 문학은 뭐다? 정예문학이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문학을 정예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균의 문학은 정예문학이다. 자, 그럼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 이 정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 정의문학 허균의 이야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글을 쓸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허균의 그 문학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균의 문학은 정의 문학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허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설 사인방을 좀 이야기를 할 때 김시습은 귀신을 이야기했다. 첫 번째, 귀신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나오는 이제 허균은 그 뭐랄까요? 허균은 정예문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김시습은 귀신을 이야기했다. 김시습은 귀신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허균은 정예문학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예문학인데 이 허균이 그 생각하는 그런 그 문학은 결국 정예문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멋대로 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균의 생각은 정예문학, 좋게 말하면 정예문학인데 이 허균의 생각은 멋대로 살자. 자, 그 다음에 김만중의 문학은 뭐냐 그러면 김만중은 눈물의 눈물.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구몽도 쓰고 막 그랬죠. 그 파평윤 씨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그 유배를 갔을 때. 자, 그 다음에 연암은 뭐냐? 겁이에요, 겁. 연암은 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 그냥 바로 반성문 쓰고 이런 분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정예문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 전통의 이제 반기를 들었고 문학이 거기 나오죠.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예교라는 게 뭐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교.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성인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로움을 구속하리요. 뜨고 가라앉는 것을 다만 정에 맡겨놓는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지켜라. 자, 그대들의 법에다 밑줄 쫙. 자, 이 그대들의 법은 윤리와 도덕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지켜라.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다하겠다. 남녀의 정욕은 천이요, 하늘이요. 그 다음에 윤리의 분별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천품의 본성은 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품의 본성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237쪽의 둘째 줄에. 이 천품의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준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늘이 나에게 준 본성, 이것은 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천품이라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본성이죠. 이런 것을 어길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균이 말한 천은 천리로서의 천이 아니라 사람이 갖추고 있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상태다. 아까 그랬죠? 제멋대로 살자.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살자. 그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집부터 그 밑에 인용문 나오죠. 시의 도는 시경 300편에 잘 갖춰져 있다. 시 300편 속에 이제 다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는 넘어가고, 그 밑에 이제 인용문 밑에 보면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제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도직이 그 밑에 있죠. 제도직이. 이 제도직이는 한자로 쓰면 시를 제자에 도도자예요. 지기 그릇이에요. 자, 이건 좀 한자로 써주세요. 제도지기가 뭐냐?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다. 이게 제도지기거든요. 이걸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지기. 문학은 제도지기. 자, 제도지기가 뭐냐? 바로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다.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도 있죠, 도. 이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다. 발음을 잘 해야 돼. 도를이에요, 도를. 돌이 아니고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다. 이게 제도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의 도가 시경의 300편에 있는 정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규는 일상어를 상당히 이제 중시한다는 것이 나오죠. 자, 그 밑에 인용문 보세요. 풍이라는 것은 풍자하는 것이고 교하는 것이고 풍자해서 윗사람을 움직이고 교육해서 아랫사람을 감화시킨다. 나오죠. 넘겨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감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풍과 아송을 성정과 이로라는 두 가지 대항으로 이제 뭐 설정한다. 이 말이 좀 말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 이건 알 필요 없고요. 거기 좀 내려가면 국풍은 이란 말 있죠. 위에서 한 5째 줄에. 국풍은 말 그대로 미녀인 만큼 남녀 간의 애정이나 노역의 괴로움, 밑줄 치세요. 그다음에 유리 질고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낸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한 감정, 남녀 간의 애정을 쓴 게 국풍이다 이런 말이죠. 아송은 군왕의 정사, 군신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선조들의 덕업을 칭송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재앙은 그 밑에 있죠. 시의 재앙이 뭐냐? 시가 이로 흐르거나 공교롭고 아름답게만 꾸미려는 것에 있다. 그게 시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시는 너무나 이치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이 마지막 단락, 삶에서 자연스러운 정의 발현이 언제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허균은, 자, 밑줄 치세요. 그 238쪽의 마지막 단락 둘째 줄. 정의 세계를, 정의 요구를 세계가 윤리와 도덕 강상 따위로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은 소설을 통해서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을 통해서. 그런 거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모습은 시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러냐 이걸 넘겨보세요. 239쪽.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간고 체험의 문학이 나옵니다. 239쪽에. 이 간고 체험의 문학이라고 나오죠. 간고. 이 간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왜 글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간고라는 것은 어떤 그 문학의 그 오묘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문학의 오묘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 오묘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이 간고예요. 이 중간에 글자 이게 펜을 또 잘못 움직였는데 이게 필기가 안 되네요. 그래서 좀 들으시면서 필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간고 체험은 이 문학이라는 것, 문학의 오묘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 이걸 이제 간고 체험이라고 그래요. 간고 체험은 문학의 오묘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문학의 오묘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 그러니까 시련이나 고난이 있어야지만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균의 문학관입니다. 허균의 문학관은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허균의 문학관은 이제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글을 쓰게 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허균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239쪽에 밑줄 치세요. 부기영요 이런 말 나오죠. 부기영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험간을 설정하고 문학은 충족된 상태가 아니라 결핍의 상태를 체험함으로써 오묘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 결핍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결핍. 이 허균의 이제 생각은 결핍이거나 부족 이런 것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40페이지를 이제 보면 허균은 이제 어떤 첫째 줄 나오죠.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거나 확정되어 있는 행동의 규범을 탐구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 문학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240페이지 둘째 줄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와 부딪힌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다. 저기까지 밑줄 쫙 치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와 부딪힌 경험을 표현하는 게 문학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유제론. 거기 그 240페이지에 인용문 바로 위에 유제론이라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제론이라는 것은
하늘이 재주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유재론이라는 말을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재능을 버리는 것을 유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신분이 천에도 글재주가 있으면 글을 잘 쓸 수 있는데 신분이 낮은 이유로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죠. 조선시대 뭐 이럴 때는. 자, 그러니까 그게 재주를 버린 거다 이거죠. 그걸 유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인용문에 나오죠. 하늘이 재능을 낳는 것은 한 번 쓰고자 하기 위해서다.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타고난 재능이 풍부하면 신분이 천하고 해서 재능이 빈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두 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균의 소설 중에 엄처사전 밑에 있죠. 손곡산인전. 자, 이 손곡산인전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손곡이달이라고 써볼까요? 이달. 이달이 누구냐면 허균의 시 스승이에요. 이달. 근데 이 이달이라는 분도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를 못했죠. 이 손곡 이달이라는 분이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손곡 이달.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뭐냐? 유재론이죠. 재주를 버렸다는 거죠. 누가? 하늘이 재주를 버렸다. 그래서 이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홍길동전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작품이 있는데 허균의 작품이죠. 호부 호영을 못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사회적인 장벽 때문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써놨다는 거죠.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기 241쪽 상어와 자기시대의 글 그리고 고문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어라는 건 뭐냐면 일상어예요. 일상어. 일상어. 일상에서 쓰는 말 있죠. 상어에다 밑줄 쫙 치시고 일상어라고 써놓으세요. 일상어. 일상에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상어 속에서 일상생활의 어떤 진실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일상생활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게 상어다. 일상어로 쓰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인용문은 건너뛰고 그 밑에 보세요. 허균의 문학어에 대한 인식은 241쪽. 당세의 상어. 자, 당세의 상어란 말을 써놓으세요. 그 당시에 쓰는 일상적인 말 이런 뜻이에요. 그걸 당세의 상어 좀 어려운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점철성금이죠. 철을 다스려서 금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철을 이렇게 막 다스려 가지고. 용철여금, 철을 이용해서 금을 만든다. 화부이선, 뭡니까? 썩은 것이 변해서 신선한 것이 된다. 화부이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점철성금, 철을 다듬어서 금을 만든다. 필기하시고요. 용철여금, 철을 사용해서 금과 같다. 화부이선, 썩은 것이 변해서 신선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일상어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것이 이제 허균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길게 막 써놓은 겁니다. 거기 뒤에 242쪽에서도 나오고 계속 길게 써놨어요. 그것만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걸 좀 이해를 좀 하시고 242쪽을 보세요. 242쪽이 밑에서 아홉째 줄 올라가 볼까요? 아홉째 줄 올라가면 그러나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주세요. 그러나 다음에 문학은 일상생활을 받아들이면서도 일상생활의 구속을 벗어나야 하고 사물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물에 대한 편견과 표피적 현상에 구속되지 않아야 성립한다. 따라서 사물을 수용하면서 사물에 통하여 진실성을 발견하려는 움직임, 이를 문학으로 드러내는 창조의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써놨죠.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일상어를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어떤 생각 이런 걸 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3쪽입니다. 243쪽. 거기에도 이제 뭐 인용문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또 뭐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거는 좀 건너뛰고요. 일상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43쪽의 밑에서 아홉째 줄로 올라가 보세요. 아홉째 줄 올라가면 상어를 써야 하는부터 쭉 밑줄 주세요. 상어를 써야 하는부터 파악할 수 있다까지 밑줄. 상어를 써야 하는부터 파악할 수 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어를 써야 하는 그런 이유는 문학이 언제나 새로운 시대의 현실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균에게 문학의 목표는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먹거나 남의 집 아래에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시대의 문제를 다루어 과거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룩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일상어를 가지고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넘겨보세요. 244쪽. 244쪽은 거기 그 이제 이 허균은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했는데 넷째 줄에 또 밑줄 치세요. 상하의 정의 두루 통하게 하는 도를 존중하고 거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제도지기로서의 무는 상하의 정의 두루 통하게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상하의 정이 통한다는 것. 위와 아래의 정. 제도지기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불교에 대한 태도라고 나올 거예요. 2.4에 244쪽 거기다 써놓으세요. 불교 경전의 활용과 글쓰기. 불교 경전의 활용과 글쓰기. 이것이 이제 불교에 대한 태도다. 누구의? 허균의. 불교에 대한 태도, 불교 경전의 활용과 글쓰기.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거기다 또 쓰세요. 창작 방법론, 창작 방법론, 가로, 불가의 글쓰기, 가로 닫고, 의 측면. 창작 방법론, 가로, 불가의 글쓰기의 측면. 이게 불교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 허균은 불교를 불교 신자로서 믿은 게 아니라 불가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허균은 뼛속부터 유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가 아니에요. 왜 불교를 공부했느냐? 주자학과 불교가 유사한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 거지 이분이 뭐 승려가 되려고 불교를 공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거기는 불교의 이치가 환경과 공설이기 때문에 천리에 입에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이런 말 나오죠. 서균에게 불교라는 것은 뭐냐라고 쭉 설명하고 있는데 불교는 그냥 뭐냐 글쓰기 전략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서균에게 불교는 글쓰기 전략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245쪽 홍길동전 허균 나왔는데 이 홍길동전을 이제 허균이 이제 썼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야기한 사람은 이제 택당 별집이라고 해서 거기 나오죠. 거기 그 245쪽에 보면 이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식이라고 써보실까요? 이식. 택당 별집은 이식의 작품인데 거기에서 허균의 소작이라고 이야기한 게 작품이에요. 근데 허균이 죽고 나서 몇 년 후냐? 250년 이후에 이식이 말해요. 25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허균의 정확한 작품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허균하면 홍길동전으로 알고 계셨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이 허균의 이 홍길동전은 허균의 단편적인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것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살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 246, 247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246쪽에 그 인용문 바로 밑에 중간에 홍길동은 역사상 실존 인물이다. 장성이라고 써보실래요? 장성? 여러분 전라남도 장성에 가시면요.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어요. 장성에 홍길동 테마파크를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로 막 그런 홍길동이 살던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장성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홍길동에 대한 기록이 장성에 또 있다는 것이고요. 247쪽을 보세요. 247쪽. 그래서 이제 뭐 위에 있는 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 마지막 부분만 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거기 보면 그 현존하는 밑에 셋째 줄 247쪽 한글 소설 홍길동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첫째,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허균이 직접 창작했을 가능성. 자, 넘겨보세요. 한문 소설 혹은 손곡 산인전과 같은 단편 소설의 형식으로서의 홍길동전 단편 소설. 자, 세 번째는 후대의 한글 소설이 성행해지자 이전에 허균이 창작했던 한문 단편 소설을 견인하여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창작하고는 역신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허균의 소작이라고 칭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허균이 죽어버렸으니까 죽고 없으니까 그냥 허균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에는 인용문 밑에 보면 허균은 스스로 자신에게 행동이 경박하다고 했고
예법이 없다고 겸양을 떨었다. 그러나 이 겸양의 자평에 함축된 의미는 허균 자신이 진보적 사상, 문학론을 전개하는 성품의 바탕을 말한 것이다. 천지간 일대 괴물이라 낙인 찍힌 뒤 죽음을 맞이한 허균의 일생은 재승박덕이라는 부정적 평가. 그러니까 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앞서 나간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승박덕이라는 말은 일단 박덕부터 설명을 드리면 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덕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덕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덕이 부족한 것을 박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재승박덕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재주는 많지만 덕이 부족하다. 재주는 많지만 덕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허균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약간 재상이 되어서 세상을 좀 어떻게 다스려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영모죄로 걸려가지고요. 어떻게 죽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뭡니까 가축 이게 사지를 이렇게 찢겨서 이렇게 죽게 돼요. 상당히 잔인한 형벌로 죽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허균의 생각들은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정치인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허균의 생각들 자체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허균의 생각은 어떤 일상생활의 진솔함 이런 것을 상당히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작가이고 간고의 체험,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어, 그 다음에 불교를 공부한 것은 그냥 글쓰기를 위한 공부다. 글쓰기를 위한 공부다. 이런 정도로 허균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